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매일이 시험의 연속 같을 때가 있죠. 그렇죠. 특히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하나 정말 막막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 지점에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 바로 훈육입니다. 음.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처벌이 아니라 진정 성장을 돕는 가르침으로서의 훈육을 할 수 있을까? 음.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음.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적극적인 부모 역할, Active Parenting Now 프로그램의 가이드북인데요. 이 자료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하더라고요. 훈육의 목적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다. 네. 아이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크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훈육과 처벌의 근본적인 차이를 좀 이해하고 또 아이의 책임감을 길러주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무심코 훈육이라고 쓰는 말이 사실은 처벌에 가까울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아이 마음속에는 분노나 좌절감, 심지어는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 가이드북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책임감을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한 부분이었어요. 바로 책임감은 선택 더하기 결과다. 책임감이 선택 더하기 결과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히 말해서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네, 그 과정을 통해서만 진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득장 부리는 아이한테 계속 소리치면서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일어나서 준비하면 제 시간에 가지만 계속 누워있으면 지각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할래? 하고 선택권을 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 만약 아이가 늦는 걸 선택했다면 지각해서 선생님께 꾸중 듣는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공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결과를 막아주거나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아니군요. 아이가 자신의 선택이랑 그 결과를 연결해서 배울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네요. 그럼 이 관점에서 자료에서 말하는 훈육하고 처벌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이게 어원부터가 다르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훈육, 디시플린의 라틴어 어원은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네, 제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disciple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죠. 반면 처벌, punishment의 어원은 고통을 야기하다, 여기에 가깝습니다. 와, 시작점의 의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성장을 위한 가르침, 다른 하나는 고통을 통한 통제인 셈이죠. 와, 어원만 들어도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그냥 느껴지네요. 자료에 나온 처벌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동생을 때렸는데 그 벌로 TV 시청을 금지하는 거요. 네네. 이건 동생을 때린 행동하고 TV 보는 거하고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처벌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잘못된 행동과 전혀 관련 없는 특권을 빼앗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애정을 거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용돈 깎는 것, 전부 다 전형적인 처벌의 예시예요. 이런 방식들이 단기적으로는 아이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이는 내가 동생을 때린 건 잘못이었구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배우게 되나요? 엄마는 힘으로 나를 통제하는구나,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혹은 나는 역시 나쁜 아이야 같은 왜곡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처벌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보상 시스템의 함정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숙제 다 하면 게임 30분 하게 해줄게 같은 거요. 이건 칭찬이고 좋은 동기부여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보상이 단기적인 동기부여는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아이는 내적인 즐거움이나 성취감, 책임감 때문에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거 하면 뭘 해줄 건데요? 이런 거래적인 태도가 몸에 배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과 보상 모두 아이의 행동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대안이 뭘까요?
이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인 훈육 방법, 특히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쓸 수 있는 3단계 접근법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인상 깊었어요. 아이가 거실을 어지럽혀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처럼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1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정중한 요청입니다. 정중한 요청. 네, 부드럽지만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신고 난 양말은 세탁 바구니에 담아주면 정말 좋겠어. 처럼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짜증부터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일단 존중하는 태도로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상황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요청을 무시할 때가 문제죠. 그렇죠. 그럴 때 2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게 2단계.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입니다. 이건 정말 배워둘 만한 강력한 대화법이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4가지 구조를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거실 바닥에 장난감을 계속 늘어놓는 상황이라면 첫째, 객관적인 행동. 네가 놀고 난 장난감을 거실 바닥에 그냥 두니까. 둘째, 나의 감정. 엄마가 좀 걱정이 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셋째, 이유 설명. 왜냐하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누가 밟아서 다칠 수도 있고 우리 집이 모두의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하거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바. 그래서 앞으로는 놀이가 끝나면 바로 정리상자에 넣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나전달법의 핵심은 아이를 공격하지 않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아, 너는 왜 맨날 어지르니? 라는 너전달법은 아이의 귀를 그냥 닫아버리고 방어적인 태도로 만들지만 나전달법은 내 행동이 엄마에게 저런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를 주죠.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말했는데도 아이가 꿈쩍도 안 하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그럴 땐 어떡하죠? 바로 그럴 때 혹은 아이가 차도로 뛰어드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일 때 마지막 3단계인 단호하게 지시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네, 여기서 단호함과 화내는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장난감 지금 상자에 넣어처럼요. 아, 더 이상의 설명이나 타협은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단호함이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라는 확신에 찬 태도를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레오 엄마의 놀이터 사례가 딱 그 얘기더라고요. 네, 그 사례가 단호함의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죠. 놀이터에서 아들 레오가 자꾸만 위험한 주차장 쪽으로 뛰어나가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안 돼, 이리 와 하면서 짜짐 섞인 소리만 질렀어요. 네. 레오는 엄마의 말을 그냥 놀이의 일부처럼 여기고 계속 도망갔고요. 엄마는 지쳐서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어휴.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엄마가 조언을 해줘요. 화내지 말고 정말 안 된다는 걸 보여줘 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맞아요. 레오 엄마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뛰쳐나가려는 레오의 앞을 막아서서 눈을 똑바로 보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안 돼! 딱 한마디를 했어요. 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흔들림 없는 태도였죠. 그러자 놀랍게도 레오가 그 자리에 딱 멈춰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적인 동요보다 그 확신에 찬 태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와,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네요. 결국 이 3단계 접근법은 아이에게 스스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주면서도 부모의 권위와 원칙을 잃지 않는 아주 균형 잡힌 방법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논리적 결과라는 개념이요. 이게 처음에 말씀해주신 책임감 이퀄 선택 플러스 결과, 공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논리적 결과는 처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예를 들어보죠. 아이가 벽에 크레용으로 낙서를 했어요. 네, 이때 오늘 게임 금지라고 하는 건 행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처벌이죠. 그렇죠. 하지만 논리적 결과는 달라요.
내가 벽에 낙서를 했으니 네가 직접 이 벽을 깨끗하게 닦아야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아이가 계속 식사 시간에 장난치다가 밥을 엎질렀다고 해보죠. 네. 처벌은 너 저녁 굶어 라고 소리치는 거겠지만 논리적 결과는 어이쿠 엎질렀네? 걸레 가져와서 네가 엎지른 거 직접 닦자. 그리고 배고프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 기다려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식사 시간에 장난을 치면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플 수 있구나. 이걸 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적 결과를 적용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것도 그냥 또 다른 형태의 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부모가 유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가이드북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가능한 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요? 네, 벽에 그린 걸 지금 직접 닦을래? 아니면 이제부터 그림은 이 종이에만 그리기로 약속할래?처럼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에 참여했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둘째, 부모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선택지만 제시해야 합니다. 아, 계속 소리 지르면 너 창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이런 건 협박이지 논리적 결과가 아니죠. 그건 그렇죠. 셋째,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꼬는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거봐, 엄마가 뭘 했어? 이런 말은 절대 금물이에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비난이니까요. 네. 넷째, 일단 제시한 결과는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아이가 운다고 봐주면 아, 울면 통하는구나. 이걸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결과를 경험한 후에는 다시 한번 올바르게 행동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보니까 이런 훈육 방식들이 단순히 아이의 행동 하나를 바꾸는 걸 넘어서 아이의 내면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료 뒷부분에 나오는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회로 모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이 모델은 훈육 방식이 아이의 자존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뭘까 심리적 지도 같은 거예요. 먼저 실패 회로부터 살펴보죠. 실패 회로요? 어떤 힘든 일, 예를 들어 시험을 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봐요. 이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난 역시 머리가 나빠, 난 뭘 해도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음 시험 공부를 아예 포기하고 회피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됩니다. 아, 그 결과는 당연히 또 나쁜 성적이겠죠. 이 부정적인 피드백은 다시 거봐, 난 역시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면서 더 깊은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악순환, 이게 바로 실패 회로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순환이네요. 그럼 성공 회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이 시험을 망치는 사건이 발생해도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엔 내가 공부 방법이 틀렸나 보다. 다음엔 이 부분을 보완해야지. 처럼 문제 해결 중심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네. 이런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에 도전하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죠. 아하. 그 결과 성적이 오르거나 설령 오르지 않더라도 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어 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다시 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죠. 아, 결국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군요. 예,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겠어요. 아이가 시험을 망쳤을 때 넌 누굴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이니? 라고 비난하면 실패 회로의 스위치를 켜주는 셈이고, 그렇죠. 괜찮아, 이번에 뭐가 어려웠는지 같이 얘기해볼까? 라고 격려하면 성공 회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차단막이 아니라 여과기가 되어야 한다고 표현해요. 차단막이 아니라 여과기. 네, 아이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는 차단막이 되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되죠. 대신 부모는 아이가 힘든 상황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여과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효과적인 훈육법들은 단순히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기술을 넘어서 아이의 내면에 이 단단한 성공 회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훈육의 핵심은 부모의 관점을
아이를 힘으로 통제하려는 것에서 올바른 길로 교육하려는 것으로 바꾸는 것. 네, 그리고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에서 스스로 책임감을 배우도록 돕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단호한 지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과 행동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논리적 결과는 이런 전환을 돕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들이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훈육 방식은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반복되는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끝내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관계의 회로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훈육을 눈앞의 문제 행동을 없애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와 평생에 걸쳐서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경 디모데후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훈육이 가진 여러 측면을 교훈, 즉 가르침, 그리고 책망, 즉 꾸짖음, 또 바르게 함, 길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훈련시키는 것에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자녀의 문제 행동을 마주했을 때 반사적으로 어떻게 벌을 줄까를 고민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가르침, 교훈일까? 아니면 잘못을 분명히 인지시키는 꾸짖음, 책망일까? 혹은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는 바로잡음, 바르게 함일까? 이 질문 하나가 아이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